주경야독 세무사 용바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되게 중요시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종전주택이라는 개념과 특례주택 논리 이해라는 말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종전주택 용어는 일시적 이주택 규정에 뭐, 이런 155조 1항, 156조 2, 3, 4, 156조 3에서 비과세 주택 적용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퍼스트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정의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법 문구거든요. 근데 물론 선임선임법 근거 논리예요. 근데 이 종전주택이란 말을 안 쓰고 차라리 종전이란 말을 쓰지 말고 종전주택 숫자라고 썼으면 참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종전주택 숫자. 주택 숫자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하잖아요. 온전한 유형주택. 그 다음에 주택수로 계산되는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 세 가지를 주택 숫자를 계산 유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 종전주택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 종전주택 숫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오해를 안 하고 굉장히 비과세의 그 실수를 안 할 텐데 이런 굉장히 종전주택이라는 용어를 써놓으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유형주택, 즉 눈으로 보이는 주택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구 자체를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좀 강의해 주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특례라는 말은 주택수가 두 개 이상 섞였을 때 특례란 말을 쓰거든요. 그 154조는 그냥 바로 온리 1주택으로 그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 두 주택 이상 특례, 간주, 의제했을 때는 뭐 여러 주택이 섞였을 때를 특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례를 했을 때 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숫자가 언제 카운터 되느냐. 최초로 한 세대가 주택 수가 카운터 되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주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나 뭐냐 일반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주택을 첫 번째 취득했고 두 번째 취득했고 그래서 첫 번째 취득한 걸 먼저 팔면 비과세기 내니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주택 숫자 계산할 때 내가 분명히 입주권을 샀는데 공사가 진행돼서 30년 동안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 그게 온전한 주택이지 무슨 놈의 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가락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권리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뭐 법은 굉장히 그 주택 관련 법은 굉장히 국민의 거주 보장이 돼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과 같아. 물론 헌법에서 법률로 이렇게 유임을 해서 법을 유보를 뭐 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택 관련해서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뭐 주택수 계산되는 시행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헌법이에요, 헌법.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딱 됐으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리입니다. 귀신주택이에요, 귀신주택. 귀신주택인데 귀신주택이 위에서 잠자는 거는 보호가 안 돼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했지만은 이 조합원 입주권이 원주민이 권리로 변했을 때 그 뭐냐 세제 혜택 주는 거를 저는 원주민의 권리, 토박이의 권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원주민이 아닌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 한 50평 사는 사람이 그 재개발 재건축되는 주택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권리가 됐어요. 귀신 주택이 됐죠. 그 원주민이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입주권을
현대 압구정동 아파트 소유자,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그걸 많이 사요. 그러면은 강남 부자들이 그걸 사면 또 부자들의 권리라 해가지고 세제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애국 속담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그랬어요. 돈은 귀신주택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사면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그 조합원 입주권이 3년이 지났다. 원래는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비과세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89조 1항 4호 나목 규정에 보면 조합원 입주권 두 가지 그 비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네. 3년 이내에 그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이 안 되고 한 10년 후에 준공이 되니까 법을 바꿨습니다. 아마 2008년도가 7년도 정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 주택이 준공 전에 팔아도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3년 이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그래서 세제 혜택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캐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못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돈은 귀신도 부린다. 돈은 귀신 주택도 부릴 수 있다.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1세대 주택 수정 주택 분양 조합은 있고 퍼스트로 승계치기. 승계치기라는 말은 제3자에게 돈 주고 매입하는 거를 승계치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빈면허 발생하는데 이후 주택 신주택 1세대 2년 이상 보유면 거주한다는 비관세 적용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주택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굉장히 조합원 조합장이 횡령을 하거나 굉장히 거기 임원들이 굉장히 비리가 있어서 공사가 엄청 지연이 되면 이분들이 계속 그 길거리에서 전세 살거나 월세 살 수는 없어서 그 주택을 신규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여기 제가 써놨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준공 후 보유기간 2년, 준공 후 여기서 준공 후 보유기간 2년 이상. 그 다음에 양도하고 잔금일까지 불가능하다. 굉장히 3년 안에 이렇게 요건 충족되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은 3년 안에 요건 충족한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1세대 주택수를 매입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양도한 둘 다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후입선출법이 돼가지고 선입선출을 이배를 해서 추징해. 이런 게 국내에 제일 많아요. 매년 헤아릴 수 없는 세금을 추징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허물지 않고 한 10년 이상, 20년, 아니 5년, 3년 이렇게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게 무슨 주택이지 이게 권리야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나중에 옆에 그 입주민들 단지의 한 95% 이상이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다 그냥 들은 풍월이 있어요. 야 다른 주택을 사서 1년 동안 거주하고 그걸 팔면 또 그것까지 비과세 받는다더라. 우리 주택은 또 준공이 되면 환지돼 가지고 최초로 취득할 때부터 공사기간까지 보유기간이 된다더라. 이런 굉장히 들은 풍어를 수없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어 뭐냐 거래를 중개해 주신 분도 그다음 여러 전문가들도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또 서류를 맞추고 또 그렇게 증빙을 갖추고 또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비과세로 개념을 확정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찾아갔는데 누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거나 뭔가 굉장히 자기와 생각과 달리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감이 생기거나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신고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비과세 신고를 안 하게 되거나.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국세청 직원도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세무대리인도 모르고 세무공무원도 모르고 그러면 그냥 그때는 신고 시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3년 후, 뭐 4년 후에 고시서가 이제 이게 우편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세무공무원이 그 납세자가 미워서 이 분석해서 한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AI 시스템이라고 감사원이나 구세청 전산개발팀에서 이 조건을 딱 입력하면 그게 전국에 이런 위반한 납세자가 딱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 출력 자료를 각 일선 세무서로 딱 시달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료가 이제 출력이 되면 그 일선 직원은 그거를 갖다가 매뉴얼에 따라 딱 검토를 해서 고지를 할 뿐입니다. 그 직원이 뭐 납세자가 미워서 굉장히 억하 감정이 있어서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중간히 알면 위험하다. 내용을 조금만 공부해서 그냥 이게 모면하고 위기를 넘어갔다고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요즘은 AI 시스템이라고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저도 그 최근에 5년 뒤에 세금 고지되신 분들 세무사님들 많이 전화 와요. 그다음 우리 직원들도 많이 전화 와요. 우리 직원도 일절 봐주는 게 없습니다. 뭐 투명하고 공평 과세다 보니까 FM대로 그냥 그대로 과세해요. 요즘에 신규 직원이나 여직원 수가 한 8, 90%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지금 넘어왔다고 해서 모면했다고 해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옛날에 절세 노하우라고 이게 말하면서 굉장히 그 아는 지인 관계,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유계 관계로 굉장히 일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AI 시스템이 틀린 거, 그다음 잘못된 거 다 발췌해서 나온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없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갔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좀 내부에서 일하는 우리 후배님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선의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주어진 일만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 세무 대리인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물론 AI 시스템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자료라든가 뭐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는 법률이라든가 굉장히 일반적인만 들어와 있지 그 각각 개인의 납세자의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를 다 걸러줄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왜냐하면 증빙과 상황이 안 들어가는데 그 양도는 제가 볼 때 상속증의 양도는 아마 한 몇십 년 지나도 AI가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다들 달라요. 저는 똑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굉장히 그 양도세나 상속증여를 조금 협력해서 굉장히 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무 대리인도 미국처럼 전문가들이 드는 보험이 있어요. 재산 보호 신탁 제도라고. 그냥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서 한 100명이면 한 20억, 뭐 200억 이렇게 쌓이면 거기서 보험금을 자기가 잘못 졌을 때 한 몇억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거를 시행에 대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 테스트가 있어야 돼. 뭐 그냥 아무나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기가 공부를 했다. 어느 정도 이수를 했다. 교육으로 이수를 했고 어느 정도의 세무사 시험처럼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통과된 사람이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될 겁니다. 학생들이나 굉장히 앞으로 이 신규 상담 컨설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대리인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컨설팅 수수료도 제가 볼 때는 어느 법무법인처럼 뭐 5분당 뭐 10만 원, 뭐 한 10분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아는 저기 송파구에 나 강남에 내 아는 세무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딱
앞에 입구에 세무상담 첫 그 상담료가 1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00만 원, 그다음 1시간에서 2시간 200만 원, 2시간 넘어가면 300만 원에서 3시간 딱 해가지고 미리 선 입금 하지 않고는 상담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제가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별을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고서라도 상담을 받고 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분 오신대요. 그래서 돈을 아끼신 분들은 상담을 안 받겠죠. 그런데 뭐냐 근데 그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분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말씀하더라고. 굉장히 좀 부담은 된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저보다도 한 3배는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와 거의 비슷한 또래인데 그렇지만은 외부에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표현을 안 하고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도 그냥 외부에 이렇게 알려주면 자기가 시간을 많이 뺏긴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어, 저 현직에 있을 때 나와 있을 때도 무슨 뭐 그 유튜브 뭐 지식왕 굉장히 무슨 왕 엄청 많아요. 근데 하루 종일 댓글 달아주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면 저는 안 봅니다. 아니 저는 그 뭐냐 댓글 안 다셔도 되고 구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저는 이제 왜냐면 다음 달에 법인세 신고 기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3월 달에는 제가 유튜브에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성격이 뭐 올려놓으면 한뭐 10년 동안 아예 안 봅니다. 뭐 누가 나를 헐뜯고 저를 평가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이 동영상 강의는 본인들이 그 굉장히 선별해서 참고만 할 상이지 이게 뭐 저에게 뭐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저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유튜브도 맹신하면 안 돼요.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더 공부를 하고 더 자기가 확인을 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뭐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누구 말 듣고 해가지고 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스스로 공부해야죠.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저도 한 주식 2번 정도 했는데 물론 손해는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누가 한번 그 재산 보호 신탁이라는 제도를 좀 도입해서 한번 시행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